빈부격차는 생각보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광기가 지배하는 순간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가장 큰 도시 요하네스버그의 시내는 외국인이 마음 놓고 길을 걷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단 30분이면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도 남을 만큼 위태로운 도시죠.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불평등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 반대편, 즉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곳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지표로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지니계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한 번쯤 이름 정도만 들어본 나라 슬로바키아였습니다. 과연 그곳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유토피아일까요? 과한 불평등의 끝이 지옥이었으니 과한 평등의 끝은 천국이 맞을까요?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슬로바키아에 가봤습니다. Hello. Can I buy a ticket going to Vienna? To Vienna? Yes. Ticket machine on platform 3. Yes. Okay, got it. Okay. Thank you so much. Sure. 이거를 말한 건가? 미친 듯이 비싸네. 110유로래요. Ich war mit einigen Kollegen am Telefonieren, habe irgendwie gestern. 여기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중앙역입니다. 여기서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기차 티켓을 새로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근데 여기 국경이랑 가까워가지고 한 1시간 안 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전에 있었던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보다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겠죠? 그러네. 빵이 한 4,000원이면 먹을 수 있네. 여전히 비싸긴 한데 뭐 말도 안 되게 어이없게 비싸진 않습니다. 드디어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타슬라바의 중앙역에 왔습니다. 근데 꽤나 뭐랄까 규모가 크지 않죠? 바로 직전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중앙역이나 스위스 취리 중앙역은 엄청 넓어가지고 안에서 길을 잃을 만큼 엄청 넓었거든요. 여기는 단순하고 기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광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심플하게 생겼어요. 어째 이전에 있었던 도시들보다 갑자기 막 확 더 추워진 느낌이에요. 전에 스위스가 고도가 높아야 되니까 더 추워야 되는데 여기가 더 추운 느낌이에요. 추워. 똥 마려. 오줌 마려. 추워. 똥 마려. 오줌 마려. 여기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번화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가들이 되게 다 낮고 되게 옛스러워요. 이 맥도날드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2층이 제 호스텔이거든요. 근데 1층에 한식당이 있네. 완전 한국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배고프면 한식당 가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뭐야? 무슨 말인데? 응? 어디로 가는 거야?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1박에 35,000원이었거든요? 최저가는 아니었어요. 최저가 22,000원이었는데 거의 시설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저 이제 돈 버는 남자입니다. 10,000원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35,000원짜리로 예약을 했습니다. Hello, can I check in? Sure. Thank you.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 좋은데? 근데 내 방이 어딘지. 여자 화장실? 근데 농담입니다. 근데 좀 무섭다, 그림. 여기가 제 방입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엄청 넓은데? 이런 호스텔은 살면서 처음 와봐요. 넓긴 엄청 넓네. 2층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좋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도 생각보다 어둡고 이런 벽의 낙서들이 약간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브라티슬라바가 유럽 내에서 치안 좋은 걸로는 상위권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제가 아는 어떤 여행 유튜버는 새벽에 싸돌아다니다가 강도 2명한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파리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자주 일어나는 범죄라고 하면은 소매치기? 아니면은 외국인한테 가격 바가지 씌우는 거? 술집 같은 데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대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브라티슬라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다, 특히 인도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 9시밖에 안 됐는데 문을 닫은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더 스산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뭐야? 건물이 왜 이래? 무슨 건물이길래 이렇게 낙서를 해놨을까요? 밤이라서 디테일이 잘 보이진 않는데 건물들이 되게 다
밋밋하게 생겼네요.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벽에다 낙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동유럽 특이인 것 같아요. 러시아랑 동유럽이 약간 좀 외진 곳이다 그러면은 죄다 이렇게 낙서를 해놓더라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저렇게 골목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덩치가 막 산만했어요. 저보다 한 50kg는 더 나가 보이는 아저씨랑 다른 아저씨 2명이랑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살짝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광장 쪽으로 왔는데 저기 사람 엄청 많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로 오니까 조금 높은 빌딩? 현대식 빌딩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저렇게 아까처럼 건물이 낮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번화가 같은데 낮에 오면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밤이라서 사람이 없네요. 야, 이 동상은 좀 섬뜩하다. 하수구에서 상체만 들이밀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1997년에 만든 동상인데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맨홀 밖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서 쉬면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풍자하려고 저렇게 동상을 만든 거래요.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든든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감자튀김은 처음 먹어보는데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야, 근데 나트륨 레전드다. 어우, 내가 오늘 땡땡 붓겠는데? 엄청 짜요. 맛있으면 그만이야. 이거 이름이 뭐지? 맥크리스피 디럭스? 라고 합니다. 치킨버거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 근데 여행하면서 너무 햄버거 먹나? 내일은 여기 슬로바키아랑 관련된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러고 또 한식 먹을지도? 아침에 밝았습니다. 왔다, 눈이 세차게 오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더만 중간이 없네. 제가 묵는 호스텔이 2층인데 그 바로 밑에 1층이 여기거든요. 무슨 마트인가 하고서 들어와 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다이소 그런 것 같아요. 1유로, 2유로짜리 제품들이 많고 뭐 이거는 3유로네.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어디다 쓰는 거지? 슬로바키아가 그래도 물가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다이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위스나 그 전에 갔던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이런 거 절대 찾아볼 수도 없었겠죠. 제가 좋아하는 간식 같은 것도 팔고 그냥 영락 없는 다이소네. 요즘은 좀 그래도 유럽도 물가가 올랐다 보니까 2유로가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컵을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꿈에 나오겠다. 한 바퀴 둘러봤는데 당연히 저한테 필요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브랜드일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올리브영 같은 건 되거든요. 아, 제가 바로 전 나라에서 폼클렌징을 46,000원 주고 샀었는데 차라리 여기서 살 거예요. 물가가 진짜 반에 반밖에 안 해가지고 10,000원이면 샀을 텐데 하루만 더 기다려 볼 걸. 갑자기 이거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펍이라고 적혀 있는데 슬로바키아 전통 음식, 현지 음식 같은 거를 먹어볼 수 있대요. 무슨 수제비 같은 거? 를 판다는데 지금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영업하네. Hello? One person? Hello, one. Thank you. Only 3 small table. 그래도 유럽이네요. 물가가 엄청 비싸요. 이거 먹으려고 온 건데 이것만 해도 가격이 2만원입니다. 그냥 수제비 비슷한 건데 다른 고기 들어간 거는 막 3, 4만원도 거뜬하고 일단 저게 제일 유명하다니까 저거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맥주를 하나 시키고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슬로바키아랑 체코랑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맥주가 엄청 잘 되어 있대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맥주 맛을 잘 몰라서 냄새 좋은데? 제가 막 입맛이 엄청 까다롭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마카로니 아세요? 마카로니라고 하나? 새까만한 거? 약간 파스타면 같은 거? 그거를 단순하게 짜게 만든 그리고 감자랑 버무린 그런 맛이에요. 2만원이라 하는 거니까 다 먹긴 먹었는데 2번 먹진 않을 것 같은 절대. 근데 막 중앙아시아 음식이 다 맛없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헝가리 갔을 때 이게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 굴라쉬라는 슈퍼가 있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막 입이 엄청 까다롭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튼 2번 먹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한식이 맛있어요. 보리차는 맛있는 편이었다.
바로 직전에 일본 여행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먹은 그냥 프랜차이즈점에서 파는 규동 같은 것도 5점 만점에 5점으로 맛있었는데 유럽에서는 맛있는 음식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지 음식을 도전해봤다. 근데 밖에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춥다. 우산으로 바람을 좀 맞고 있는데도 너무 추워요. 추워. SU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대학교의 어떤 뭐 간판일 것 같은데 여기는 간판에 낙서를 해놓고 이건 왜 뜯어가는 거야? 뜯어가서 뭐 한다고? 술 먹고 그냥 발로 깐 건가? 슬럼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STU가 슬로바키아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뭐 그런 거 줄임말이더라고요. 슬로바키아의 공과대학 뭐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뭐든지 평등하게 만들려는 국가답게 여기 교육도 다 무료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무료인데 자국민,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외국인도 슬로바키아어로 전공 수업을 들으면은 그것도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은 다른 외국인 학생들처럼 돈을 내야 되는데 슬로바키아어를 배우면은 슬로바키아 안에서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언어도 통하니까 여기 정착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슬로바키아 언어 배우는 거를 독려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역피라미드 건물은 슬로바키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시절에 지은 방송국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뭐 KBS 같은 건데 그 당시에는 엄청 막 호평을 받으면서 지은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했는데 지금은 색깔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칙칙하고 스산해 보입니다. 사회주의 때는 건물을 다 획일적으로 지었거든요. 저번에 러시아 무르만스크 가서 봤던 아파트처럼 파넬리카라는 완전 획일적인 그런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기회의 평등만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집도 다 똑같은 데서 살아 그러면서 집도 완전 똑같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못생기게 지었습니다. 되게 차갑고 못생기게 지었는데 그런 시대에서는 저렇게 역피라미드로 지은 그리고 외관에 파이프가 드러난 약간 퐁피드 센터 같은 거죠. 그런 건물이 혁신적이었대요. 지금에서 그냥 이런 현대식 건물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저기 저 빌딩이 무슨 빌딩인지 모르겠는데 파넬리카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차가운 회백색에다가 깡 시멘트, 깡 콘크리트 저런 식으로 아파트를 쭉 지은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옛날 사회주의 시절 때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지은 건물은 아닌 것 같고 공법이 파넬리카가 많은 동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철로 한가운데 기차들이 버려져 있네. 여기가 파넬라크가 엄청 많은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원래는 저게 그냥 다 생회색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외벽이 벗겨지고 그리고 또 슬로바키아도 막 30년 40년 전보다는 잘 살게 됐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지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서 벽에 단열재도 덧대고 페인트 칠도 해가지고 뭐 좀 요즘 아파트처럼 꾸며 놓은 거래요. 이게 근데 파넬라크가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이게 엄청 많거든요. 여기 10만 명이 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넬라크 대단지래요. 이게 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는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품질의 집을 빠르게 보급했죠. 그래가지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든 이런 아파트가 대량 보급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북극 마을인 러시아의 무르만스크도 갔었는데 그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태가 꽤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살라고 하면 땡큐 하고서 바로 살 것 같은데 전에 갔던 파넬라크는 완전 그냥 외벽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막 이쁘게 페인트 칠도 안 해주고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이 생긴 집들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따뜻할 것 같죠. 집도 잘 꾸며놓고 살 것 같고. 이 파넬라크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죠. 사실 평등의 상징인 건데 모두가 같은 환경에 살아라, 주거의 평등을 이룩하자 그런 거니까 직업에 기천 없이 다 파넬라크에 배정을 시켜줬대요. 의사든 공장 노동자든 구분 없이 한 동에 다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슬로바키아의 전 국민을 다 합치면 한 540만 명? 그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이 이곳에 산대요. 우리로 치면 약간 주공 아파트? LH건설에서 지어진 아파트? 뭐 그런 느낌이려나?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이게 다 국가 소유였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 살던 개인들한테 다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줘가지고 여기는 거의 다 자가를 살고 있는 거래요. 다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일 수도. 이 단지 안에 있어서 완전 학세권이기도 하고 외관을 봐도 막 전혀 오래돼 보이지 않죠. 이게 최소 40년은 된 아파트일 거거든요. 파넬라크들이. 근데도 다들 상태가 괜찮아요. 파넬라크가 아닌 요즘 지은 아파트들 혹은 오피스텔은 저렇게 생겼겠죠.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 모양입니다. 잉? 그래도 뭐랄까 얘네 벽지가 귀염뽀짝해요. 아파트니까 다 같은 파넬라크니까 똑같은 색깔로 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서 색깔도 나름 산뜻한 걸로 했네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래요. 통계마다 항상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튼 그 정도 범위 안에 드는데, 이런 파넬라크에 사는 거, 뭐 대부분은 공산주의 때부터 살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다들 자기 집이겠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자기 집에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월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월세 한 85제곱미터면은 1000유로래요. 1000유로면은 1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맞나 싶어요. 한 달에 200에서 250 사이 버는데 이 월세로 월급의 한 60%, 70%가 날아간다고? 여튼 뭐 찾아본 바로는 그랬고, 매매로 해도 4, 5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넬라크는 더 이상 이제 짓지도 않습니다. 이거 다 최소 막 20년, 30년 전에 지은 것들이라서 꽤나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 주변 시세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파넬라크가 많은 이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찾아봤는데 그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신축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더 비싸대요. 가격이 그 말이 되나 싶어요. 뭐 여기가 수도여서 그런가? 우리도 서울은 미친듯이 비싸니까 여기도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 저렴해지긴 하겠죠. 여튼 접근성 엄청 좋은 시내 한가운데인데 여기는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어요. 월급을 우리나라에 한 70% 정도밖에 안 받는데 월세가 그렇게 비싸다고? 200에서 250 받는, 월급을 그 정도 사이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공무원, 교사 아니면은 밖에서 몸 쓰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그 정도 받고, 의사는 당연히 뭐 어느 나라든지 많이 받겠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대요. 우리나라는 막 3배에서 5배 이상씩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뭐 개원의이고 자기 부모님 도움으로 병원을 차렸으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데 한 1.5배? 한 400만원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의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제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1시간 동안 기차 타고 슬로바키아까지 왔잖아요. 거기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되는 그 오스트리아 빈도 여기 의사 연봉의 한 2.5배에서 3배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기서 개원을 잘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개원을 하는 편이래요. 그리고 의사는 공부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일단 학교도 오래 다녀야 되고 공부 양도 엄청 많고 수련 과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제외하고 돈 버는 수입에 대한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는 공무원보다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게 줄 서서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정부도 이게 문제인 걸 아니까 의사가 자꾸 해외로 유출되니까 의사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폭이 엄청 크거나 뒤집을 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저는 항상 돈? 아니면 숫자? 그런 게 항상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파보는 성격인데, 이번에 하나 알게 된 거는 대한민국이 남자와 여자가 버는 돈의 차이가 엄청 많은 편이래요. 그러니까 OECD에서, 우리나라가 OECD를 1996년에 처음 가입을 했는데 그 뒤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격차가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대요. 이게 주된 원인이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경력 단절이 원인인데, 그러니까 결혼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호봉제 중심의 회사들이 많아서 출산 같은 걸로 경력이 한번 끊기면은 월급 차이가 계속 벌어진대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는 남자랑 여자랑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한 3%? 결혼, 출산을 겪는 30, 40대부터는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도 몰랐고 그걸 계속 1등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슬로바키아는 그런 간극을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OECD 꼴찌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평균 정도래요. 한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 3개에 있는 파넬라크가 월세 170만원이라는 게 자꾸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170만원이 맞긴 맞대요. 근데 계산을 다시 해보자면은 한 명이 버는 돈은 200에서 250 사이일지 몰라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은 400에서 50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93%가 자기 집이 있대요. 아까 공산주의 시절에 국가 소유였던 저런 파넬라크들을 결국에 인민들, 이제는 그냥 국민, 시민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관리비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한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해서 진짜 170만원인 게 맞긴 맞대요. 그리고 매매가도 아까 수억씩 했던 게 국민들의 대부분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급을 잘 안 해준대요. 새로운 아파트도 잘 안 짓고, 왜냐면 여기만 봐도 최소 3, 40년 되는 다 파넬라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새로 잘 안 해줘가지고 공급이 적으니까 뭐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싼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스산하지도 않은 이런 집들, 동유럽 국가들, 특히 루마니아나 세르비아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꽤 많이 스산하거든요. 여기는 약간 서유럽과 동유럽 딱 사이 중유럽이라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데, 아 뭔가 조금 더 스산했으면 좋겠는데 눈이 와가지고 너무 낭만적이어가지고 좀 덜 스산한 것 같아요. 근데 5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여기 파넬라크에 산다고 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을 사는데 아무리 평등한 나라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사는 파넬라크 말고 부자들, 엄청 평등한 나라에서도 소득은 비슷하게 벌지언정 외국에 가서 뭐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엄청 잘 됐다거나 부모 때부터 부자였다거나 그러면은 또 부자들이 없지 않겠죠. 그럼 부자들이 사는 부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으면은 여기는 도나우강이 있대요. 이 강 이름이 도나우강인데 도나우강 건너편에 있는 저 집들이 이 슬로바키아의 부자들이 사는 고급 맨션? 부촌?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촌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한대요. 대기업 임원이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혹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의사나 변호사가 공무원과 교사에 비해서 엄청 많이 벌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또 상위권인 전문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소득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데 산대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이 1000만원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뭐 사실 아무리 평등해도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없진 않겠죠. 뭐 많이 버는 사람 뭐 한 달에 억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세 400, 500이 뭐 큰 돈은 아닐 테니까. 바로 뒤에는 더 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요거는 국회의사당이라고 하고 요거는 성이래요. 야, 국회의사당 뷰가 제일 좋은데요? 고급 부촌보다 더 좋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한남도 그런 고급 부촌이라고 하는데 엄청 좋은 집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뭘까요? 문화재일까요?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저 넘어 있는 거는 또 비싸 보이긴 하네. 요거는 오피스 건물인 것 같고 요거는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사람 사는 데 같아요.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작고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런가? 막 그렇게 부유한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건물 자체는 세련된 것 같은데 막 부자부자한 것 같진 않은? 근데 위에서 내려다 봐도 횡하죠? 뭐가 막 북적북적 많진 않아요.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오면은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백화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백화점은 내가 직접 찾으러 가야 되나? 아, 그리고 의외로 슬로바키아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기아차, 현대차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유럽 유일의 기아 자동차 공장이 슬로바키아에 있어서 그렇대요. 자동차를 치면은 슈코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 타고 다녀서 유명하진 않지만 슈코다, 폭스바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라고 합니다. 5등은 현대자동차래요. 근데 그 기아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는데 1년에 35만 대를 만들고 그거를 유럽 전역에서 다 뿌린대요. 근데 왜 하필 슬로바키아에 기아자동차 공장을 세웠냐면은 여기가 유럽의 딱 가운데 있어서 자동차를 유럽 전역에 뿌리기에도 용이하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체코에 있어서 차로 1시간 거리 있거든요. 기아자동차랑 현대자동차가 거의 한 몸인데 부품 같은 걸 공유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여기 슬로바키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아 자동차가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간대요. 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합쳐서 거기서 전체 2등이래요, 매출이.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미리부터 알아본 슬로바키아 정부가 기아 자동차 공장 짓는데 드는 비용을 15%를 직접 지원해줬어요. 보조금을 최대치를 꽉 채워서 도와준 거래요.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자동차 싣는 철도 그런 것도 다 깔아주고 지원도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만들어주고 한국인 학교도 지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슬로바키아가 엄청 잘 살지 않았어요. 뭐 실업률도 15% 가까이 찍으면서 나라가 막 휘청휘청했는데 이 기아 자동차 공장이 돈이 될 거를 알아보고 여기다가 베팅을 진짜 엄청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가가지고 세금도 낭낭하게 걷고 있고요. 아까 이 나라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의사도 한 400만 원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아마 기아 자동차 주재원 직원들이 의사보다 배로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600 넘게는 다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슬로바키아에서는 거의 시내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좋기도 하고 왜냐면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세금도 많이 내니까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니까 또 기아 자동차도 유럽 전역에 자동차를 뿌릴 수 있으니까 괜찮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슬로바키아가 좋고 결국 셋 다 좋은 거죠. 버스를 타고 상업지구로 왔습니다. 상업지구로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짓네요. 이게 그래도 이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가장 좋은 백화점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저는 한 6층, 7층 그 정도의 엄청 큰 백화점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아, 네, 푸드코트 같은 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뭐지? 뭐 감자? 그거 먹었는데 배가 다 안 차가지고 현지식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햄버거는 그만 먹고 싶고. 오, 내부는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밖에서 봤던 것보다. 저기 끝에는 푸드코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안에 맥도날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마트를 들어와 봤는데 제가 뭐 채소 같은 걸 안 사 먹어서
채소가 비싼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 3유로, 4유로. 이건 무슨 초콜릿에 금치를 했나? 25유로? 말이 되나? 와, 빵 하나에 1유로밖에 안 해요. 비싸봤자 2유로? 그때 스위스에서 어쨌지? 뭐 길 가다가 프레첼? 하나 봤는데 막 8,000원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신라면 가격이 근본이 너무 없네? 이게 4유로라고? 스위스보다 비싼 것 같은데? 새우탕면도 파네. 3유로. 여기는 물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하네. 그 스위스에서는 이거 한 3분의 1? 2분의 1 크기인데 8,0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 같은데 4,000원이었나 8,000원이었나. 근데 1인당 GDP가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뭐 물가도 그 정도로 반의 반 가격이 적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공짜 술집이 열렸거든요. 배고프니까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다 남은 건가? 응, 맛있을 그만이야. 맛있는데? 이런 핑크색을 로제 와인이라고 하나요? 요건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안주도 먹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낮에도 술을 먹었네? 유럽에 오면 은근히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마십니다. 슬로바키아 선진국 너무 맛있어. 와, 저 와인도 괜찮은데 햄이 진짜 맛있다. 밥이랑 먹으면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먹는 케밥보다 더 맛있어. 슬로바키아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케밥은 어딜 가나 중간에 하는 것 같아. 어제 케밥 맛있게 먹고 호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오후 5시가 돼버렸네. 한 30분 있다가부터는 해가 질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비 그치고 나니까 엄청 예쁘다. 해지기 30분 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상징적인 문이라고 설명을 보긴 봤는데 뭐였지 다 까먹었습니다. 여기가 중세시대에 만든 그런 건물들, 성들 유명하긴 한데 재밌거나 흥미롭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도 금방 다 까먹어버립니다. 돌머리라서 그런 것도 약간 있긴 한데 이 슬로바키아 음식들은 꽤 맛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먹었던 감자 수제비? 그런 것들보다 고기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낫겠다. 근데 가격은 좀 비싸네요. 4만원, 5만원? 엊그제 저녁에 돌아다닐 땐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더니만 오늘은 그래도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그때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일요일에 일을 못하게 한대요. 저는 몰랐는데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그런 데는 완전히 법으로 일요일날 일하는 거를 금지시킨대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요일날 일을 시킬 거면은 직원들한테 100%씩 일당을 2배씩 더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환경을 권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소비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쉬어야 하는 존재라면서 국가가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성당인가? 그러네요. 슬로바키아가 천주교 국가거든요. 여기는 천주교의 대장, 그러니까 대주교가 살았던 궁전이래요.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위에 약간 황금 달린 게 좀 탐이 나네요. 여기는 가장 유명한 성당인 성 마르틴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헝가리 왕국의 수도였을 때 국가 최고의 의례 행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왕의 대관식 같은 거를 주로 이 장소에서 했대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고 예쁘긴 한데 제가 종교가 없어서 막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나 봐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당 들어가는 거는 별로 막 그렇게 재밌지가 않네요. 그리고 그걸 궁금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엄청 더 평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슬로바키아 혹은 슬로베니아가 더 평등한 국가가 됐는지 찾아봤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부가 뭐든지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한가운데에 힘이 쏠려 있어가지고 정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견제할 수단이 없어서 부패하기 십상이래요. 근데 슬로바키아는 그런 예가 아니라서 평등한 국가 될 수 있었고, 또 어제 봤던 파넬라크, 그런 공산주의 때 지었던 아파트들을 전 국민한테 다 나눠줬기 때문에 엄청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이제 뭐 집세로 스트레스 받거나 돈을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주거비도 되게 안정되어 있고, 또 기아자동차도 어제 예시를 들었는데 기아자동차랑 폭스바겐 공장이 둘 다 여기 슬로바키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단위 인구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세계 1등입니다.
1000명당 막 180대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엄청 탄탄해가지고 사람들도 직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 평등한 국가들은 범죄율이 엄청 낮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었을 때는 불평등이 세계에서 제일 심했잖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낮에 시내도 못 돌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데 이렇게 평등한 국가들은 생계형 범죄가 엄청 낮대요.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에서도 강력 범죄율이 엄청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 서로 비교하거나 과시하려는 성향도 낮아가지고 그런 거로부터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낮은 편이래요. 또 모두가 비슷하다는 동질감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도 높고요. 대신 앞선 예시처럼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나 똑똑한 의사들이 다 해외로 유출이 된다는 거, 그거를 구조적으로 막기가 힘들다는 거. 사람들이 잘 도전을 하려고 안 한대요. 더 열심히 일해도, 더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험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이 슬로바키아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어떤 평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은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나라도 있다, 동유럽에.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슬로바키아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